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다급해진 라소 대통령 측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죠. 2. 한국 전투기 미국 진출, 놀라운 규모. 3.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중 경제 위기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한국에게 뜻밖의 제안이 전해졌습니다. 이 국가는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하며 에콰도르의 일부 지역을 한국이 대신 지배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현 정권과 과거 정권 사이의 정치적 다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가는 내부 정치적 문제로 인해 혼란과 분열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국가는 한국에게 지역 지배의 일부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여 국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일부 지역의 지배는 국가 간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와 책임을 수반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제안을 고려할 때 국가의 이익과 목표, 국제적 행동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 정권과 과거 정권 사이의 정치적 다툼과 관련된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며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게 찾아온 뜻밖의 기회와 두 국가 사이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국가로 손꼽히는 북한이나 남수단과 같은 국가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경제 파탄 상태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빚을 내서 실물 투자에 열을 냈던 경기가 급속도로 경색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침체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뀐 것인데요. 남미 국가들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석유나 금과 같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현재 가진 자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국가들은 절체절명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에콰도르는 불행히도 남미 국가들 가운데서 행운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지하 자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산업도 더디게 발전하는 가운데 에콰도르에게 닥쳐온 경제 위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를 피부로 깨달은 이들은 에콰도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물자 가격이 시시각각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정부의 무능력함에 일제히 분노했죠. 경유는 갤런당 1달러에서 1.90달러로 상승했으며 휘발유는 1.75달러에서 2.55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달 남짓한 시간에 급격히 오른 가격에 원주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죠. 더 끔찍한 사실은 이러한 상승이 멈출 기미가 없다는 점이었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원주민들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죠. 시위는 들불처럼 번졌고 에콰도르 전역이 시위대에 점거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봉쇄되고 마을에는 횃불을 든 원주민들이 정부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주요 관공서는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했으며 책임자인 기에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시위대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원주민 대표와 현물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나선 것이죠. 원주민들의 요구는 단호했지만 간단했습니다. 물가를 낮추고 시민들의 생필품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을 요청했죠.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자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에서 결국 물자를 빨리 공급받기 위해선 비용을 더 써야 하는 가운데 에콰도르 정부는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판매할 천연자원도 마땅치 않죠. 그렇기에 라소 대통령은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대답을 최후통첩으로 여기고 시위에 나섰죠. 회사들과 학교는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미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퇴진시킨 경험도 있기에 라소 정권 역시 갈아치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과거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원주민 중심의 시위대를 제압하려고 하자 원주민들은 일제히 다만 모레노 대통령을 지방도시 과야킬로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 시절 때도 원주민이 한 거했고 하밀 마우아드 대통령과 루시아 구티에레스 전 대통령들 역시 원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임기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퇴진해야 했었죠. 유일하게 이들 원주민들을 잠재운 대통령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었죠. 삼선 대통령으로 오랜 지지를 받은 그는 불행히도 반대 세력에 의해 외부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은 라소 대통령은 코레아 대통령의 영광을 이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전쟁과 물류전쟁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몰려있게 되었죠. 원주민들은 라소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 선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을 다시 복귀하고 그가 에콰도르를 통치하길 원한다며 시위 구호를 높게 외쳤습니다. 라파엘 코레아,
원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죠. 경제학자 출신으로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학자답게 에콰도르 경제를 다스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외부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했죠. 그가 대통령에 됐을 무렵에도 에콰도르 경제는 위기였습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석유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다국적 정유회사를 공략,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냈죠.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석유 자원이었지만 그 얼마 없는 자원이 에콰도르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단이었죠. 이 자원을 이용해 경제 부흥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의 빚을 빌렸던 에콰도르는 서구 정유회사와 외부인들의 빚 독촉에 질려했던 상황. 그런 가운데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며 정유회사를 굴복시키고 석유 판매한 돈으로 빚을 갚는 대통령에 환호했습니다. 그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치안과 교육을 정비하고 도로 건설과 수도 현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에콰도르 경제 성장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제학자인 것도 있지만 그에게 영향을 줬던 학자가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조언을 해준 경제학자는 바로 장하준 교수였죠. 미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했을 무렵 코레아 대통령은 장하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한국 모델을 접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사례를 공부하며 에콰도르 발전을 꿈꾸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장하준 교수를 에콰도르에 초청 한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에콰도르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본 코레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인 코리어는 어쩌면 운명적인 이름일지도 모른다면서 에콰도르의 성공은 한국을 배우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죠. 결국 장하준 교수의 도움과 한국 모델을 적극 채용한 덕분에 오랜 기간 집권하면서 에콰도르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원주민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선까지 마친 그는 헌법상 더는 출마가 불가능했기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라소 대통령으로 바뀐 정부는 원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기에에 머물고 있던 코레아 전임 대통령은 원주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었고 에콰도르에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는 의지를 드러내며 정권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에콰도르를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바꾸겠다며 현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라소 대통령 측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죠.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 도전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 라소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와일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코레아 대통령의 강점이었던 한국과의 협력을 본인도 시행하겠다고 나서며 한술 더 떠 한국에게 항만 일부와 에콰도르 땅 일부를 맡기기로 한 것이죠. 쉽게 에콰도르 땅 일부를 위임 통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남미의 한국이 되겠다 며 라소 대통령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죠. 이어 그는 에콰도르 살리나스 항을 중심으로 항만 지역을 한국에 개방, 남미 거점 기지로 에콰도르 땅을 개방해 한국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작년 라소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전 세계 상위 경제 규모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이 그 중에서도 1순위라고 한국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도 에콰도르와 인연이 있는 국가인데요. 과거 에콰도르 해군이 함정이 부족하다며 퇴역함을 요청하자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 해군에게 함정 2척을 무상으로 양해한 적이 있습니다. 다윈과 플로레아나라는 이름을 단 퇴역함은 갈라파고스 근해 불법업 단속 임무를 맡으며 한국이 아닌 적도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에콰도르 항만 건설에도 일찍이 한국은 투자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10억 달러를 투자해 다목적 항만 개발에 참여한 적도 있는 만큼 한국에게 있어 에콰도르는 기회의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에콰도르가 먼저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선제안을 얘기한 것이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일대 섬들을 장악하며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한국이 만약 에콰도르 지역 항만에 진출하게 된다면 한국의 태평양 영역이 넓어지는 셈이기 때문이죠. 에콰도르 현 대통령은 과거 현대차가 첫 자동차인 포니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했을 때 이를 수입한 국가가 에콰도르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과거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어 현재 에콰도르 항구 및 휴양도시 만타 공항 장기 운영권 사업에도 에콰도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며 나선 상황. 총 사업 규모 5,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운영권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며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에콰도르 경제위기가 오히려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셈이죠. 진지하게 검토 협상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콰도르와의 협력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 세계의 영향력을 넓히며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Su-34가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하는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국민 34만 명이 거주하는 한 도시에 실수로 폭탄 떨어뜨리고 만 건데요. A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4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서부 도시 벨고로드에 지난 20일 밤 러시아 공군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해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주민들에 따르면 폭탄이 터진 뒤 주변 아파트 건물들이 흔들리고 폭탄이 떨어진 도로에는 직경 20m짜리 구멍이 뚫렸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애초에 Su-34에서 폭탄이 투하된 사실을 숨기고 이를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몰아갔지만 결국 오폭이 있었음을 뒤늦게 서인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떨어진 폭탄이 500kg 위력을 가진 강력한 폭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이렇듯 계속된 전투로 인해 러시아 공군기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추락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미국 대신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며 선전포고했는데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로 불리는 이번 개발 계획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템페스트와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을 합친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영국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참여했으며 GCAP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단순 협력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동맹 차원의 공조로 일본에선 벌써부터 21세기판 제로센 개발 계획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수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은 전투기 만드는 기술도 없는데 헛돈만 쓰는 중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와는 달리 한국산 전투기의 분위기는 러시아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폴란드와 4조 원대 잭팟을 터뜨린 한국형 경전투기 FA-50, 이 최근 말레이시아와도 수출 계약을 맺으며 나날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산 전투기는 최근 340조 원 규모의 초대박을 터뜨리며 그야말로 대세를 입증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협력해 미국의 군용기 획득 사업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 최대 군수 시장인 미국까지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앞서 2018년 KAI는 미국 군용기 수출을 위해 협력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금 국내 기술의 전투기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를 위해 록히드 마틴과 함께 T-50A를 제안하며 도전했으나 탈락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KAI와 록히드 마틴은 미 현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FA-50 전투기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AI는 미 공군과 해군의 군용기 획득 사업에 미 록히드 마틴사와 협력단, 즉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는 미국 산업보호법에 따라 미 방산업체가 주계약자 자격을 가져야 하기에 록히드 마틴과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 내에 미 해군의 전술대체 항공기와 신규 훈련기 사업, 미 공군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필요한 전투기는 무려 500터부터 7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계산해보면 FA-50의 미국 수출 규모만 500대로 더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수주 잭팟이 또다시 터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 수출의 벽을 뚫는다면 한국은 5세대 전투기를 쓰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첨단 훈련기를 판매할 길이 거의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나 방산 수출은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외교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훈련기가 거론된 만큼 FA-50 수출이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더구나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T-45 기종 노후화로 후속기 조기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FA-50과 같은 성능이 보장된 기종을 하루빨리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르면 2025년에서 늦어도 2027년 사이에 기종 선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수주전에서 KAI를 제치고 선정된 보잉의 T-7 레드호크 훈련기가 갖가지 성능 문제로 인해 개발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더 다급해진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KAI가 생산하는 FA-50은 훈련기뿐 아니라 실제 전투기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미국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기본적인 비행훈련만 훈련기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전술과정 훈련이나 전환훈련은 전투기를 통해서 익힐 수 있었지만 고가의 F-35를 훈련을 위해 자주 띄우는 게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F-35 임무와 기능 중 일부를 첨단 훈련기로 익혀 조종 적응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실제로 FA-50의 성능을 개량하면 기본 전투 훈련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FA-50은 작년에 폴란드에 이어 얼마 전 말레이시아까지 대규모 수출을 진행하면서 이미 기술적 신뢰성을 축적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 수출형 FA-50 성능은 현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무결점 품질 보증에 역점을 두고 만들어지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한 FA-50PL 은 공중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AESA,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였으며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임무 등 다양한 임무작전이 가능합니다. 명품 훈련기로 불리는 FA-50은 사실 한 시골 마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수백조 원에 달하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을 창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KAI 본사에서는 5천여 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하늘기를 개척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T-50 계열을 포함한 전투기들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엔 축구장 3개 크기의 고정익동, 즉 전투기 생산시설이 있는데 완성된 항공기는 경납고로 옮겨져 도장을 하고 연료를 최초 공급해 확인한 뒤 엔진 테스트까지 마쳐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들여온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제작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첨단 시골 마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KAI의 의지 또한 남다릅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세계 최고의 비행기들이 나는 곳이 미국이고 거기서 우리 비행기가 날 수 있다면 KAI 브랜드 가치가 메이저리그로 상승하게 된다. 며 미국 시장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FA-50이 미국에 수출되면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엄청난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미국이 다른 국가의 무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FA-50을 미국에 수출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기술과 성능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아가 KF-21이 수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F-35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이 대안책으로 KF-21을 제시하면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을 도입한 국가들 역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이들은 T-50, FA-50의 상호 운용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이미 파악했기에 KAI가 제작한 KF-21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5세대급에 육박하는 KF-21 개발에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상공을 누비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A-50의 미국 수출 성공으로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1년 2출적 지났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2위급 군사 대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렸는데 집속단도 써보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써보고 무자비한 폭격도 가해봤지만 우크라이나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방국의 무기 지원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하이마스 등 미국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죠. 그런데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까지는 대등하게 엎으면 압도할지도 모를 부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은 물론 일본과 북한 그 어디에서도 적수가 없다는 이 부대의 정제는 무엇일까요? 유럽과 북미가 서로 지켜주자며 체결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창설된 이 조약은 현재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와 유럽 2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동맹체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발했는데, 왜냐면 나토 조약 제5조 컬렉티브 디펜스 때문입니다. 제5조에 따르면 집단방어 컬렉티브 디펜스 관 공격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토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회원국 전체는 지체 없이 공격을 개시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토가 창설되자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믿고 군비를 감축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상 회원국은 GDP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2%는커녕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고 그냥 경제발전에만 올인한 겁니다. 그러다 러시아 침공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자 서둘러 무기를 사들이고 군비를 늘리기 시작한 건데요. 아이슬란드의 경우 군대는 없고 고작 해안경비대가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아이슬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원국들의 전력 수준은 참담한 수준인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 기갑연대를 전부 폐지해버리면서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를 핀란드에 팔아버렸고 이제 고작 18대 남았습니다. 2007년과 2012년 기병연대를 해체할 당시 이미 네덜란드나 그 주변에서 기갑전이 벌어질 정도면 이미 전쟁이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죠. 영국의 전략국제문제 IISS에서 발행하는 밀리터리 밸런스 2019에 나타난 회원국의 전력은 2018년 기준 주요 7개국의 주력 전차 MBT 전력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236대, 영국이 챌린저 2전차 227대,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 200대, 이탈리아가 아리에테 200대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G7 회원국인 4개국 보유 전차가 900대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한국은 2514대의 전차를 운용 중이었는데 저 4개국과 4대1로 붙어도 한국이 압도해버리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힘 좀 쓴다는 유럽 국가들 전체와 맞붙어도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춘 한국군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동아시아에서도 적수가 없다 고 평가하기도 하는 바로 7군단, 제7기동군단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한국에서 6군단과 8군단이 해체됐거나 해체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인 7군단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이라고 불리는 7군단의 존재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오로지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북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7군단 훈련에 방어훈련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훈련만 있고 모든 병력이 전차, 장갑차 또는 자주포를 타고 이동합니다. 즉, 기계화사단이 주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4개의 기계화보병사단이 있었지만 2004년 제11기동사단인 화랑부대가, 2010년 제8기동사단인 오뚜기 부대가 각각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됐고 전부 7군단 예하로 편입됐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수기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로도 불리는 맹호부대와 20기계화보병사단인 결전부대라는 걸출한 기계화사단이 존재했는데 이들도 전부 7군단 예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국방개혁 2.0에 따라 사단이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현재 7군단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력을 갖췄길래 세계 최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인 수기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그 명성만급이나 대단한 기갑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1 전차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1984년 개발 직후부터 양산에 들어가 1000대를 뽑아낸 후 즉각 수기사를 시작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초 북한이 기존의 T-54보다 화력이 우수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할 더 강력한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즉각 K1의 성능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주포를 120mm 강선포로 변경해 화력을 강화했고
개량형 특수장갑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인 K1A1을 개발했습니다. K1의 첫 번째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이죠. 그러다 2000년대 후반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을 실시했는데 최신 장비였던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가 야전 배치됨에 따라 이를 장비와의 합동 운용을 위한 기능 추가가 요구됐죠. 이에 21세기 전장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피하 식별 장치, 전, 후방 감시 카메라, 항법 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됐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 아군 5인 사격 방지 기능을 추가한 K1A2가 완성됐습니다. 2004년 화람부대 11기동사단과 2010년 오뚜기 부대 8기동사단가 7군단으로 합류했는데 이들은 전부 기동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할 작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평양을 향해 고속전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속도가 처지는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리면서 최신형 K2 흑표 전차로 무장시켰습니다. K2의 경우 1970년 국산 전차를 보유하겠다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을 끌어모아 30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무기인데 파워팩 문제로 시끄럽기는 했었으나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2014년 1500마력 파워팩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기술을 갖게 됐죠. 전차의 경우 다양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만 화력, 기동력, 방어력이 기본이며 이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전장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한국은 기동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상기슭 등의 험한 지형을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표의 최고 속도는 72km로 전차 중 가장 빠르고 급정거 시에도 제동거리가 24m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천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잠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신까지 불에 잠긴 상태에서 4.1m를 도할 수 있죠. 화력도 가볍지 않습니다.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는데 자체 개발한 전차포탄을 사용합니다. 사실 K2 흑표 전차는 태어날 때부터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터키가 2008년에 4천억 원을 투자해 주요 부품과 개발 기술을 사들였고 작년에는 자칫 러시아랑 맞설 위기에 놓인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수입해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신속한 인도를 특별히 요청했고 한국은 8기동사단에 배치할 물량을 폴란드로 돌려 작년 12월 6일부터 인도를 시작해 즉각 러시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어쨌든 8사단과 11사단은 K2 흑표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7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진을 담당하는 부대인 만큼 온갖 최신 전력이 모여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전차를 기동시키기 위해 공병여단, 제7공병여단을 가진 데다 적 후방의 침투에 전차부대를 이끌어줄 강습대대도 2개, 제1, 2 강습대대 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아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 제17항공단도 운영하고 있고 화력 지원을 위해 K9 자주포를 배치받은 포병여단, 제7포병여단도 따로 두고 있죠. 한 예비역 장성은 말만 군단이지 사실은 별 4개 파리가 지휘하는 야전군의 버금가는 화력이라며 7군단이 육군 모든 전력과 맞붙어도 승패를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7군단은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의 기감 전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갑군단, 기감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감여단까지 다종다양한 기계화 부대를 편성해 두었는데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신 무기는 전부 평양에 있죠.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자면 7군단과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820군단인데 전차군단 또는 기감군단으로 불립니다. 황해도 사리원에 사령부를 둔 820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재빨리 남하해 한국 후방으로 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북한군 최정예 전투사단은 제105 탱크사단으로 한국전쟁 당시 서울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105 탱크사단이 820군단 예하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기감여단과 기계화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한 천마호로 1960년대 구소련이 제작한 T-62 전차의 개량형입니다.
만약 7군단이 820군단을 격파시키고 평양으로 북진하면 평양방어사령부와 직접 맞붙게 되는데요. 평방사는 쿠데타를 막는 부대로 북한 내 최고 화력을 자랑하죠. 장비, 인력, 규모로 볼 때 북한 최고의 군단급 부대입니다. 평방사의 주요 화력은 신형 탱크인 성군호인데 이는 K2 흑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천마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국 전투기와 미국의 공군 전력이 가세한다면 평양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최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리 멀지 않은 랴오닝성에는 제79 집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집단군은 하나의 국가가 가진 전체 병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최소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79 집단군은 1개 기가묘단, 3개 기계화보병여단, 1개 특수작전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 최정예 부대로 꼽힙니다. 다만 7군단의 전차나 장감차 등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죠. 일본 역시 옛 소련이 홋카이도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북부방면대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7군단에 비해 턱없이 전력이 떨어집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한때 지구상 최고 기감 전력을 보유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만큼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전차 전력이었는데 히틀러가 직접 개발하도록 지시한 제1호차와 제2호차는 제1차 세계대전의 주역 프랑스의 모든 전차를 무력화시켰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전번국의 죄를 뒤집어쓰고 군대의 힘을 쫙 빼고 나토에 기댔습니다. 대신 구소련과는 부딪히기보다 경제교류를 선택했죠.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침공과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낀 독일은 군비를 늘리기 시작했지만 전차 236대를 1000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예정이죠.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독일보다는 우수하지만 핵잠이나 항모를 제외시키면 전체 전력은 약화됐습니다. 영국 역시 현재 보유한 전력 유지도 어려울 만큼 버거워하고 있죠. 위에서 보셨듯이 7군단은 북한을 상대할 때는 닥치고 북진에 전념합니다. 아직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인 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전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7군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차 및 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등 나토 7개국의 전력과 버급가는 혹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존재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